1945년 2월 14일 이오지마 화산열도. 그들의 군화 아래 검은 모래는 따뜻했고 마치 섬 자체가 지하에서 불을 뿜는 것처럼 거의 살아있는 듯했다. 해병 상병 제임스 베더는 부서진 야자나무 그루터기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M2 화염 방사기는 그의 등에 무겁게 얹혀 있었고 그는 힘겨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연료 탱크 속 액체가 찰랑거렸다. 그의 앞에는 8제곱마일에 달하는 화산암과 화산재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고대의 분화로 조각된 달 풍경과 같았으며 이제는 섬의 뼛속까지 파고든 적에 의해 요새화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은 수리바치산의 계단식 경사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일본군 포격의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저승의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공기에서는 유황과 소금 맛이 났다. 베더의 손은 점화 장치를 조절하며 미세하게 떨렸다. 어깨에 묶인 2개의 실린더 안에서 젤리화된 휘발유가 찰랑이는 무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것이 전쟁의 방정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것은 지하 전투의 규칙을 다시 쓰고 2 군대의 악몽 속에 불타는 흔적을 남길 액체 불꽃이었다. 섬 반대편 화산암 깊은 곳에서 나카가와 타츠미 중위는 절대적인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섬의 지열로 아직 따뜻한 돌에 등을 기댔다. 그가 지휘하는 벙커 복합체는 8개월에 걸쳐 건설되었다. 이오지마의 화산 지반 속으로 3층 깊이까지 내려가는 군사공학의 걸작이었다. 벽은 곳곳에 3피트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였고 천장은 도쿄의 철거된 건물에서 회수한 강철 레일로 지지되었다. 환기구는 바위를 뚫고 위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그 입구는 화산 균열과 검은 암석 노두들 사이에 위장되어 있었다. 그의 49명 병력은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터널로 연결된 방들의 네트워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 통로는 미군 공격자들을 미리 정해진 살상구역으로 몰아넣도록 설계되었다. 그들은 3개월치 보급품과 그 2배에 달하는 탄약을 가지고 있었고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다. 각자는 죽기 전에 적군 10명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을 것이다. 나카가와는 거친 콘크리트 벽을 따라 손가락을 쓸어보며 그 견고함에서 안도감을 찾았다. 그들은 이 벙커들을 해상 포격, 공중 공격, 심지어 전함 포탄의 직격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불, 물처럼 흐르는 불, 숨쉬는 불이었다. 네이팜의 이야기는 군사전략가나 장군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42년 하버드 대학교 컨버스 기념연구실에서 두껍고 젤라틴 같은 물질이 든 시험관을 들고 서 있던 루이스 피저라는 하버드 화학자로부터 시작된다. 그 물질은 물로 씻어내려지지 않았다. 화학적 구성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휘발유의 나프텐산 알루미늄과 팔미트산 알루미늄을 섞은 것. 이 금속염들이 액체 연료를 접착성 젤로 바꾸었다. 이름 자체도 줄임말이었다. 나프텐산과 팔미트산이 전시에 흔히 쓰이는 효율적인 약어처럼 네이팜으로 줄여졌다. 피저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소위탄이 아니라 무기로서의 불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이었다. 전통적인 액체 연료는 튀거나 흩어졌고 빠르게 타버렸으며 물이나 덮개로 끌 수 있었다. 이 새로운 물질은 닿는 모든 것에 달라붙었고 화씨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타올랐으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끌 수 없었다. 피부에, 강철에, 콘크리트에 달라붙었다. 수류탄이 닿을 수 없는 공간으로 흘러들어갔고 총알이 뚫을 수 없는 곳에 머물렀다. 그것은 군사 효율성의 냉정한 언어로 볼 때 태평양에서 미군을 기다리는 전쟁의 완벽한 무기였다. 적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우고 바위와 산호 속으로 파고들어 섬 전체를 요새화된 지하 묘지로 바꾸어 놓은 전장이었다. 일본군의 지하전 교리는 혹독한 필요성과 전술적 탁월함에서 발전했다.
일본군이 자살적인 반자의 공격으로 미군 진지를 돌격하여 타라와 사이판, 괌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후 일본군 대본영은 새로운 방어 지침을 내렸다. 더 이상 탁 트인 지형에서의 영광스러운 돌격은 없었다. 일본군 병사 10명당 미군 1명이라는 비율로 목숨을 맞바꾸는 전사 또는 영광 전술도 없었다. 대신 지휘관들은 파고들고 숨고 모든 섬을 지하 요새의 미로로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오지마에서 쿠리바야시 장군은 11마일에 달하는 터널, 1600개의 토치카와 동굴, 그리고 너무나 정교한 벙커 시스템 건설을 감독했다. 미군 정보 분석가들은 정찰 사진을 보고도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군은 지휘소, 병원, 탄약고, 심지어 변경과 주방까지 모든 것을 지하로 옮겼다. 모든 것이 화산암과 강화,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을 3차원 체스 게임으로 바꾸었다. 미군이 지표면을 통제했지만 일본군은 그 아래 모든 것을 소유했다. 숨겨진 사격구에서 방어자들은 징역하는 해병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퍼붓고 포병이 대응하기 전에 터널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화염방사기 팀이 토치카에 접근했지만 그 안의 병사들은 이미 연결 통로를 통해 50야드 떨어진 사격 진지로 철수했음을 알게 될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강령술 같은 전쟁이었다. 적군은 화산암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고 사라졌다. 이오지마에 상륙한 해병대는 또 다른 해안 교두보 전투를 예상했다.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지만 유한한 전투를. 그들은 침공 전 브리핑을 연구했고 섬의 지형, 비행장, 명백한 요새들을 보여주는 항공사진을 검토했다. 그들은 며칠, 길어도 일주일 정도의 저항을 예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화 아래에 많은 미국 도시보다 더 광대한 지하 도시가 놓여 있다는 사실, 또는 2만 1,000명의 일본군 방어자들이 아래에서 침묵 속에 기다리며 상륙정이 병력과 장비를 검은 모래밭에 쏟아내는 것을 정교하게 위장된 관측구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H아워 이후 첫 1시간 동안 해변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병사들은 3일간의 해상 포격이 효과를 발휘해서 일본군이 철수했을지도 모른다며 초조하게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의 반응이라도 하듯 섬이 폭발했다. 포탄들이 수학적 정밀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각 포 진지는 해변의 특정 좌표에 맞춰져 있었다. 수리바치산의 숨겨진 진지에서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공중 정찰에서 파괴된 것으로 분류되었던 벙커들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몇 분 만에 해변은 살상지대가 되었다. 시체들이 흩어진 장비들 사이에 널려 있었고 상륙정에서 겨우 내린 병사들에 의해 검은 모래는 붉게 물들었다. 그 첫 번째 파괴적인 포화를 살아남은 해병들은 계단식 경사면과 포탄 구멍 사이에서 엄폐물을 찾아 앞으로 기어갔고 적 방어의 진짜 본질을 발견했다. 모든 동굴 입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모든 화산 암석 노두는 사격 진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보이는 요새 뒤에는 재래식 무기에는 완전히 면역인 진지로 이어지는 터널들이 있었다. 그 첫 끔찍한 날들 동안 미군은 자신들의 무기고의 한계를 깨달았다. 포탄, 심지어 해상 전함에서 발사된 거대한 16인치 포탄조차도 터널 입구를 무너뜨릴 수는 있었지만 더 깊은 방들은 손상되지 않았다. 공중 폭격은 지표면에 구덩이를 만들 수 있었지만 지하 네트워크에는 거의 흠집도 내지 못했다. 보병은 엄청난 인명 손실을 치르고 벙커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미군이 전진하면 일본군 방어자들은 숨겨진 통로를 통해 다시 점령했다. 전차에 장착된 화염방사기는 연료가 무해하게 분산되기 전에 동굴 입구 안으로 약 20피트 정도 도달할 수 있었고 그동안 방어자들은 더 깊은 그들의 은신처로 후퇴하며 기다렸다. 수류탄과 폭약 가방조차 불충분했다. 연결된 터널과 다수의 방들은 한 방에서의 폭발이 인접한 진지들을
건드리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해병대는 한치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십 명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야드 단위의 진격을 측정하며 방어자들이 파이프 속 물처럼 지하 도시를 통해 흐르면서 동일한 진지를 반복해서 소탕해야 했다. 전투 닷새째에는 사상자 수가 비관적인 침공 전 추정치를 넘어섰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다. 소모전의 방정식은 지속 불가능했다. 백야드를 전진할 때마다 미군은 이전 어떤 전역에서도 재앙적으로 여겨졌을 사상자를 입었다. 그런데도 벙커들은 버티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적은 숨겨진 사격구에서 계속 사격했으며 화산함은 재래식 무기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방어자들을 보호했다. 베더 상병은 엿새째에 그의 M2 화염 방사기를 받았다. 그 무기는 파괴공학의 경이로움이었다. 80파운드의 연료 혼합물이 담긴 2개의 원통형 탱크, 질소 가압 시스템, 그리고 불타는 액체를 최대 40야드까지 분사할 수 있는 점화 장치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연료 혼합물 자체는 과달카날에서 사용된 초기 모델과는 달라졌다. 새로운 배치는 2월 초 제조 코드가 찍힌 드럼통에서 나왔다.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있는 다우 케미컬 공장에서 새로 선적된 것이었는데 그곳의 화학자들이 피저의 원래 공식을 군용 소이탄인 네이팜 B로 정제했다. 그 농도는 바셀린과 비슷하여 흘러내리지 않고 손가락을 코팅할 만큼 두꺼웠지만 압력하에서 화염 방사기 노즐을 통해 흐를 만큼 충분히 유동적이었다. 휘발유와 함께 연소 온도와 접착력을 극대화하도록 세심하게 계산된 비율로 혼합된 그것은 군사 보고서에서 임상적 무관심으로 묘사된 물질을 만들어냈다. 개량된 소위 젤은 이전 제형에 비해 우수한 표적 접착력과 지속적인 연소 특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더는 곧 알게 될 터였다. 네이팜은 단순히 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을 생각하는 무기, 모퉁이를 돌아 흐르고 균열을 통해 세우며들고 수류탄이 닿을 수 없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액체로 변모시켰다. 시범작전은 3일 동안 리글 차례의 별도 공격을 격퇴했던 진지인 382고지 벙커 복합체에서 이루어졌다. 이 요새는 화산암을 깎아 만든 주 방어실과 미군 징역 방향을 향한 3개의 사격구, 그리고 인접한 진지로 이어지는 터널 연결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병 폭파팀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콘크리트 면에 폭약 가방을 터뜨리고 바주카포를 사격구에 직접 발사하며 심지어 전차를 근접 사정거리까지 전진시켜 구멍을 통해 포탄을 쏘기도 했다. 그 진지는 여전히 활성 상태였고 기관총은 진지 앞에 개활지에 접근하는 모든 이를 쓰러뜨렸다. 베더의 팀은 새벽에 징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기계적 신뢰성에 달려있는 사람처럼 강박적인 주의를 기울여 장비를 점검했다. 질소 압력 게이지는 정상 수치를 가리켰고 점화기 전극은 깨끗했으며 밸브를 시험했을 때 연료 혼합물은 자유롭게 흘렀다. 그의 부사수 모릿은 일병은 예비 연료통과 톰슨 기관 단총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하에 뜨기 전 희미한 빛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말없이 고통받는 듯한 지형이 제공하는 어떤 엄폐물 뒤로 몸을 낮췄다. 그들은 사격 구멍에서 자신들을 포착할 수 없는 측면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벙커에 접근했다. 베더는 이제 수많은 충격으로 움푹 패이고 포탄이 외부층을 깎아내어 철근이 노출된 콘크리트 전면을 볼 수 있었다. 총알 자국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는데 이는 이전 공격 전에 방어자들을 제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의 증거였다. 그는 한 사격 구멍을 통해 내부의 어둠 속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 아마도 소총 총열이 재배치되는 섬광이었을 것이다. 모리슨이 준비 신호를 보냈다. 베더는 밸브를 열고 방아쇠를 당겼다. 화염 방사기는 한 번 캑 소리를 냈고 그 후 천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노즐에서 나온 것은 영화나 선전 영화에서 보던 액체 불꽃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불타는 젤이 응집된 흐름으로 불타는 밧줄처럼 공중을 가로질러 벙커의 콘크리트 전면에 부딪혔고, 낮은 곳을 찾는 물처럼 거부할 수 없는 끈기로 사격 구멍을 통해 흘러 들어갔다. 네이팜은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아마도 3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벙커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요새 안에서 벌어진 일은 밀폐된 공간, 연소의 잔혹한 물리 현상을 보여주었다. 표면에 들러붙도록 고안된 네이팜 젤은 방의 콘크리트 벽과 천장에 튀어 모든 표면을 불타는 접착제로 덮었다. 불은 치명적인 속도로 산소를 소모하여 터널 연결부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 차이를 만들었고, 그 공기와 함께 더 많은 불이 동맥을 통해 흐르는 빛나는 피처럼 통로를 따라 흘러들었다. 불꽃은 환기구를 찾아 위로 솟아올라 정교하게 설계된 공기순환 시스템을 복합시설 전체에 지옥을 퍼뜨리는 네트워크로 바꾸었다. 몇 초 만에 방 내부 온도는 1000도를 넘어섰다. 설계 허용치를 넘어 가열된 콘크리트 벽은 금이 가고 박리되기 시작했으며 파편들이 유탄처럼 안으로 터져 들어왔다. 강철 지지대는 연화되고 휘어졌다. 탄약은 유폭으로 발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용광로로 변한 방에 갇힌 방어자들은 불이 숨 쉴 수 있는 모든 산소 분자를 태워버리자 불에 타 죽거나 질식사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일부 병사들은 불꽃이 아직 닿지 않은 방을 찾아 터널 더 깊숙이 기어 들어가려 했으나 네이팜은 그들을 따라 후퇴를 위해 설계된 바로 그 길을 따라 흘러갔다. 다른 이들은 공기를 마시려 사격 구멍으로 가려 했으나 진격하는 해병대원들에게 막히거나 이미 불꽃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발견할 뿐이었다. 비명은 아마도 90초 동안 이어지다가 침묵에 잠겼고, 그 자리에는 지속적인 연소의 굉음이 채워졌다. 베더는 벙커의 모든 개구부, 즉 사격 구멍, 콘크리트의 균열,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 단단한 지면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위장된 환기구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새어나오는 냄새는 형언할 수 없었으며 그의 마음이 분류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1시간 후 불길이 마침내 가라앉자 폭파반은 조심스럽게 복합시설에 진입했다. 임상적인 군사적 정밀함으로 작성된 사후 보고서에는 7명의 방어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가 묘사하지 못한 것, 즉 어떤 공식 문서도 적절히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은 시신들의 상태였다. 시신들은 인식하거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고,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며 몸을 기댔던 벽에 녹아붙었으며, 다른 시신들은 사람이라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석회화된 파편으로 변해 있었다. 콘크리트 자체도 색깔이 변해 그을음으로 검게 그을리고 여릉력으로 금이 가 있었다. 탄약고는 황동과 납 웅덩이로 녹아 있었다. 보급품 은닉처는 완전히 소각되었다. 3일간의 재래식 공격을 견뎌냈던 벙커 복합시설은 요새 자체의 건축 구조를 약점으로 바꾼 무기에 의해 2분도 채 안 되어 무력화되었다. 절망적인 희망의 속도로 소문이 해병대 대대들 사이에 퍼졌다.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벙커 진지들이 갑자기 취약해졌다. 이전에 지원 무기로 여겨졌던 화염 방사기 팀은 공격 선봉대가 되었다. 전술은 빠르게 진화했다. 폭파반은 엄호 사격 아래 접근하고 화염 방사기 운용병은 사용 가능한 모든 개구부를 통해 네이팜을 뿜어 넣은 다음 불길이 가라앉으면 소총 분대가 진지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해병대는 무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기구를 표적으로 삼아 불이 터널 네트워크 깊숙이 침투하게 했고, 지속적인 분사는 몇 초가 아닌 몇 분 동안 타는 연료 축적을 만들었으며, 여러 화염 방사기를 이용한 협동 공격은 복합시설 전체의 황희 시스템을 동시에 압도할 수 있었다. 일본 측에서는 방어 계산이 섬뜩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변했다. 안전해 보였던 진지들은 죽음에 덫이 되었다. 후퇴 진지와 은폐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다층 터널 시스템은
불이 복합시설 전체를 이동하는 고속도로가 되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병사들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환기 시스템은 네이팜이 모든 방으로 흐를 수 있는 동맥이 되었다. 벙커를 재래식 무기에 무적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징들, 즉 두꺼운 벽, 제한된 개구부, 서로 연결된 방들은 지옥을 위한 완벽한 인큐베이터로 만들었다. 나카가와 중위는 대부분의 동료 장교들보다 먼저 그 변화를 이해했다. 전투 열흘째 되는 날, 그는 인접 부대로부터 새로운 미군 무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그의 부대원들이 이전에 마주쳤던 휴대용 화염 방사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하고 숨쉬며 따라붙는 불이었다. 그의 우측 측면에 있던 진지, 그가 직접 시찰하고 난공불락이라고 판단했던 벙커가 몇 분 만에 파괴되었다. 교토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수비대장은 물처럼 터널을 통해 흐르며 모든 것을 삼키는 불에 대해 필사적인 무전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침묵. 나카가와는 부하들에게 잔해로 터널 연결부를 막고 불길이 나타나면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폭파 장약을 준비하며 이제 생명선이라기보다 죽음의 진입점처럼 보이는 환기구를 주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전술적 계산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확신으로 이것들이 필사적인 조치임을 알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요새의 열쇠를 발견한 것이었다. 쿠리바야시 장군이 그토록 공들여 건설한 지하도시, 일야드마다 수십 명의 미군 병사 목숨을 값으로 치르게 할 방어 시스템은 이제 부담이 되었다. 포탄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벽들은 이제 불로 그들을 가두었다. 은폐를 제공했던 터널들은 이제 지옥을 전달했다.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만들었던 이오지마의 바위 자체가 그들의 무덤이 된 것이었다. 심리적 영향은 육체적 영향만큼이나 파괴적이었다. 일본의 방어 독트린은 압도적인 공격 속에서도 병사들이 진지를 유지하고 구원군이 도착하거나 적이 방어선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요새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데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네이팜은 훈련과 독트린으로는 막을 수 없는 요소, 즉 산채로 불타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를 도입했다. 기관총 사격이나 포격을 스토아적 용기로 맞섰던 병사들은 다음 미군 공격이 지하 요새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마비되었다. 많은 이들에게 잠은 불가능해졌다. 지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화염 방사기 팀이 접근하는 상상 속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다. 안전을 제공했던 어둠은 이제 잠재적인 죽음을 숨겼다. 일부 병사들은 소각되는 확실성보다 총알의 위험을 선호하며 지상에서 싸울 허가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숙명론적인 침묵 속에서 기다렸고 규율 때문이 아니라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초소를 지켰다. 섬은 하나의 거대한 벙커 복합시설이 되었고 미국인들은 모든 요새를 화장터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전투 3주차에 이르러 미군은 자신들의 전술을 잔혹한 일상으로 정교화했다. 보병은 제압 사격으로 진지를 고정시켜 방어자들이 공격팀과 교전하는 것을 막았다. 폭파 전문가는 접근하여 모든 눈에 보이는 개구부, 즉 사격 구멍, 터널 입구, 환기구를 식별했다. 화염 방사기 팀은 그 후 모든 개구부에 체계적으로 네이팜을 뿜어 넣어 복합시설 내에서 합쳐지는 중첩된 화염 구역을 만들었다. 핵심은 인내와 철저함이었다. 과정을 서두르면 불길이 가라앉았을 때 방역할 수 있는 방어자들의 잔류 병력이 남았다. 제대로 수행될 경우 이 기술은 각 벙커를 군사보고서에서 밀폐 연소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모시켰는데 이는 불이 방어자뿐만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모든 공기 분자를 태워버리는 환경이었다. 네이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이오지마로 파견된 화학전 서비스의 기술 관찰자들은 바람 조건, 연료 소모율, 최적 적용 방법에 대해 세심하게 기록했다. 그들은 연소 온도, 산소 고갈 시간, 요새에 대한 구조적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어 태평양 전역 사령부로 전달되었고 이오지마 해병 대원들이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 즉 네이팜이 섬 전쟁의 전략적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새로운 무기의 인명 피해는 양측 모두에게 막대했다. 배더 상병과 같은 화염방사기 운용병들은 일본 저격수와 기관총 사수들의 최우선 표적이 되었다. 70파운드의 고인화성 연료를 운반하는 병사들은 명백하고 가치 있는 표적이었다. 태평양 섬 전쟁에서 화염방사기 운용병의 평균 전투 수명은 며칠 단위로 측정되었고 방어자들에게 제한된 은폐와 명확한 사격 시야를 제공하는 이오지마의 화산 지형은 그 작업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다. 배더는 조심스러운 움직임과 순전히 우연의 조합으로 첫 줄을 살아남았다. 그는 다른 2명의 화염방사기 운용병이 죽는 것을 목격했다. 한 명은 연료 탱크에 총을 맞아 운용병과 부사수를 모두 집어삼키는 불덩이로 폭발했고 다른 한 명은 벙커 개구부에 접근하다 머리에 저격수의 총탄을 맞아 사망했다. 그들의 죽음은 즉각적이었고 부상자들이 종종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자비로운 편이었다. 화염방사기를 들고 다리나 복부에 총탄을 맞은 병사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했다. 의무병을 불러 불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맞으면 폭발할 수 있는 연료 탱크를 짊어지고 안전한 곳으로 기어갈 것인가? 그런 무기를 휘두르는 심리적 부담 또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배더는 한 번에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했고 그가 일본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아이들, 그 자신이 만든 불꽃에 갇힌 자신의 모습들을 태우는 악몽에서 몸을 떨며 깨어났다. 일본군 방어병력은 자체적으로 필사적인 대응책을 개발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터널 시스템 내부에 방화벽을 만들려 시도하며 불이 개별 통로에만 국한되기를 바라며 잔해와 강철문으로 통로를 봉쇄했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모든 터널 입구에 보초를 세워 불이 나타나면 즉시 통로를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더 깊은 벙커를 살리기 위해 전방 진지를 희생했습니다. 몇몇 진취적인 지휘관들은 터널 바닥을 물로 채워 흐르는 네이팜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을 만들려고 했지만 불은 물을 거의 즉시 끓일 만큼 뜨거웠고 그로 인해 발생한 증기는 종종 불꽃 자체만큼이나 치명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구리바야시 장군은 미군 화염방사기 전술의 파괴적인 효과를 관찰하고 모든 부대 지휘관에게 화염방사기 팀이 무기를 배치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시를 보냈습니다. 저격수팀은 특징적인 이중 탱크 배낭을 맨 병사들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관총 사수들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화염방사기 운용병에게 계속 사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본군은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이러한 무기를 막는 데 투입했고 다른 위치의 소총수들을 빼내어 알려진 벙커 단지 주변에 중첩되는 사격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화염방사기 팀 하나가 사살되면 미군은 단순히 다른 팀을 보냈고 그 뒤에는 불이 만든 간격을 이용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재래식 무장 병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9일 전투 시작 21일째에 미군은 382고지를 확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명칭은 거의 무의미했는데 이 고지는 이전에 2번이나 확보되었지만 침투한 일본군 병사들이 터널망을 통해 정리된 벙커를 재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병대가 불도저와 폭파 장비를 가지고 공격팀을 따라가 모든 터널 입구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환기구를 봉쇄하며 지하 전체 단지를 수톤의 화산 잔해 아래에 매장했습니다. 정교한 요새였던 곳은 대규모 무덤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벙커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사한 작전이 섬 전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지들은 재점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구적으로 파괴, 봉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흙을 사용하여 죽은 자들이
매장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방향, 강령술과 같은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화염방사기 팀은 점령군의 일부가 되어 어떤 방어병도 남아있지 않도록 각 벙커를 여러 번 불태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관행은 지치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동굴과 터널에 불을 뿜어 넣고 불꽃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본 다음 정찰대가 이미 정리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위치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면 몇 시간 후에 돌아와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섬은 연기와 재의 풍경이 되었고 각 연기 기둥은 불에 의해 소독되는 또 다른 진지를 표시했습니다. 나카가와 중위는 섬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었다라고 선언되기 9일 전인 3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기타노 포인트 근처 섬 북부에 있던 그의 벙커는 대부분의 벙커보다 더 오래 버텨냈는데 이는 그 구조와 방어병들의 결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치 물과 아마도 2주치 탄약을 가지고 있었고 결코 변하지 않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지를 사수하고 적을 죽이고 명예롭게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은 해질녘에 찾아왔는데 해병대 폭파팀이 벙커 주 출입구에서 200야드 떨어진 화산암 사이에 숨겨진 주 환기구를 찾아냈을 때였습니다. 베더의 팀은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다가왔고 몇 주간의 전투로 뒤집힌 지면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화염방사기 운용병, 전날 파편에 부상을 입었던 베더가 아니라 나중에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교체병은 샤프트 아래로 네이팜을 30초 동안 뿜어냈는데 이는 그의 연료 대부분을 소모하는 지속적인 분사였습니다. 불은 벙커의 황희 시스템을 찾아 아래로 흘러갔고 최소 저항 경로를 따라가며 연소를 유지할 산소를 찾았습니다. 안에서 나카가와와 그의 남은 23명은 어둠 속에서 불꽃에 직면했습니다. 발정이는 며칠 전에 고장났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타 죽는 것보다 스스로 권총을 뽑아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기록들은 그가 검을 뽑아 병사들을 이끌고 지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반자의 돌격을 감행하다가 터널에서 죽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공식 사상자 보고서에는 그가 단순히 적전사 벙커 207 1945년 3월 14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그의 가족은 그가 천황을 섬기다 명예롭게 전사하여 조국을 지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의 구체적인 방식을 결코 알지 못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오지마 전투는 1945년 3월 26일, 36일간의 전투 끝에 종결되었고 2만 1천 명의 일본군 방어병이 사망하고 2만 명의 미 해병대원과 해군 병력이 부상당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기준으로도 놀라운 희생자 수였는데 미군 사상자는 상륙군의 30%를 초과했고 이는 남북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비율이었습니다. 8평방마일의 섬 모든 1평방야드가 피와 불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투 후 평가에서는 미군의 성공 요인으로 압도적인 물량 우위, 해군 함포 사격 지원, 제공권 우위, 그리고 개별 해병대원의 용기 등 여러 요인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작전 보고서의 기술 부록에 묻혀서 화학전 서비스 분석가들은 네이팜이 요새화된 진지를 무력화하는데 매우 효과적 이미 입증되었으며 미래의 섬 캠페인에서 계속 사용을 권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벙커를 화장터로 만든 이 무기는 일본군이 훨씬 더 정교한 지하 방어 시설을 구축했던 오키나와에서 확장 배치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병들은 공중 투하용 네이팜 폭탄, 즉 지상에서 폭발하여 넓은 지역을 불타는 젤로 덮는 대형 컨테이너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술무기에서 전략적 악몽으로의 발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네이팜의 상징적 중요성은 그 전술적 효율성을 넘어섰습니다. 태평양 전쟁 내내 미군은 죽음을 포용하고 항복을 전멸보다 더 큰 불명예로 여기는 적과 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지킬 수 없음을 아는 진지에서 싸웠고 구원받을 수 없는 섬들을 방어했으며
패배가 불가피해지면 항복했던 유럽 전쟁에 익숙한 미군 관찰자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많은 수로 죽어갔습니다. 지하요새 전략은 이러한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방어병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산채로 매장했고 미리 자신의 무덤을 받아들였으며 죽을 때까지 점령할 대규모 무덤으로 섬 전체를 변모시켰습니다. 네이팜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헌신에 동등하게 절대적인 무기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어를 뚫고 모든 은신처에 도달했으며 요새를 화장터로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이 미군에게 엄청난 사상자와 협상된 해결책 사이의 선택지를 제시했을 때 네이팜은 세 번째 선택지, 즉 미군 병력을 방어 사격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완전한 파괴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광신에 대한 민주주의의 답변이었습니다. 산업화학이 정신적 헌신을 물리치고 과학이 이념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액체불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 즉 개념은 고대적이지만 구현은 현대적인 무기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어두운 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싸웠던 해병대원들은 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 무기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가졌습니다. 벙커에 대한 효과적인 도구를 가졌다는 안도감과 그 도구가 인간에게 실제로 행하는 일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였습니다. 네이팜 공격을 목격했던 병사들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임상적인 무관심으로 묘사했지만 불타는 시체에 대한 악몽으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냄새는 수십 년 동안 참전 용사들을 괴롭혔습니다. 단순한 불타는 연료나 그을린 바위 냄새가 아니라 전투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섬 전체에 스며들었던 소각된 살의 달콤하고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일부 화염방사기 운용병들은 전쟁 후 자신의 복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질문받으면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끊임없는 반복이 기억을 정화할 수 있을 것처럼 강박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살아남았지만 2달 후 오키나와 캠페인 중에 사망한 베더 상병은 그의 누이에게 편지를 썼고 그녀는 그의 사망 후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화염방사기를 악마의 도구, 필요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누이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한번 읽은 후 1936년에 불태웠습니다. 그녀가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비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하 전쟁의 생존자들이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약 1000명의 일본 병사들, 대부분은 마지막 날들에 부상당했거나 동굴에 숨어 있었던 정신과 의사들이 분류하기 어려운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고 벙커와 터널에서 목격했던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몇몇은 수십 년 후 전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과의 인터뷰에서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에서 불이 인접한 통로를 집어삼키는 동안 기다리면서 바위를 뚫고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듣고 봉쇄되었다라고 여겨지는 통로의 균열을 통해 스며드는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1975년에 인터뷰한 한 전직 상사는 미군이 자신의 벙커 환기구를 찾아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금속의 포구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자신의 몸으로 터널을 봉쇄하려고 불을 막기 위해 입구에 몸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더 깊이 도망쳤지만 영인은 우리를 어디든 따라왔습니다. 저는 터널 벽에 물이 새우며 나오는 균열을 발견했고 그곳에 얼굴을 대고 다른 모든 것이 타는 동안 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사용했던 그 병사들을 생각하며 살아남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네이팜의 기술적 진화는 전쟁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사용된 B 버전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 공격적으로 달라붙으며 진화시키기가 더 어려운 개량된 제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병들은 사거리가 늘어난 화염 방사기, 넓은 지역을 덮을 수 있는 공중 폭탄, 심지어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한 네이팜 충전 로켓과 같은 특수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벙커를 무력화했던 무기는 한국, 베트남, 그리고 수많은 작은 분쟁에서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각 개선은 네이팜을 더욱 효과적이고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마을에서 불타는 민간인, 젤리화된 휘발유가 피부를 태우는 동안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결국 네이팜을 전쟁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수십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1945년 3월 이오지마에서 네이팜은 단순히 작동하는 도구였고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본군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미군의 생명을 구하는 무기였습니다. 도덕적 계산은 나중에 평화 시에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배치했던 무기의 함의를 숙고할 여유를 가질 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화산섬 자체에는 오늘날 전투에 눈에 띄는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재래식 무기에는 끄떡없었으나 네이팜에는 극히 취약했던 벙커들은 봉쇄되었거나 무너졌거나 혹은 철거되었다. 유명한 깃발 개양 사진이 찍혔던 수리바치산에는 이제 국적을 불문하고 그곳에서 죽은 모든 이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매년 찾아와 전사자들을 기린다. 해마다 수가 줄어드는 미국 참전 용사들은 젊은 시절 상륙했던 해변을 걷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 검은 모래는 여름에도 여전히 따뜻하며 피가 아닌 태양에 의해 데워진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영이나 죽음의 냄새를 싣고 오지 않는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 화산암은 여전히 한때 병사들을 보호했던 공간들, 한때 사격 진지를 연결했던 터널들, 그리고 방어 불가능한 것을 방어하라는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산채로 불에 탔던 공간들을 품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따금 무너진 벙커들을 발견하는데 그 내부에는 단 몇 분 동안 타올랐던 불길이 지질학적 시대에 걸쳐 지속될 흔적을 남겨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다. 이 공간들 안에서 그들은 때때로 유물, 녹아버린 소총 총신, 융합된 탄약을 발견하며 때로는 너무나 뜨거운 열에 소성되어 아주 작은 접촉에도 바스러져 병사에서 먼지로 변하며 결코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꼬를 발견하기도 한다. 이오지마의 전략적 가치, 손상된 B-29 폭격기의 비상 착륙 지점을 제공하고 일본 본토 공습 시 호위 엄호를 가능하게 했던 전투기 기지를 제공하는 는 군사적 계산에서 전투를 정당화했다. 24,000명의 미군 사상자는 어쩌면 수천 명의 폭격기 승무원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르는 섬을 얻어냈다. 총력전의 계산은 그러한 교환을 허용한다. 그러나 벙커 소탕 무기로서 네이팜의 도입은 전략적 계산을 넘어선 어떤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미국의 산업 역량과 과학적 혁신이 결합하여 일본의 방어 교리에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전술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무기를 생산한 순간을 기록했다. 불명예보다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무라이 정신, 절망적인 위치에서도 전멸할 때까지 싸우기를 기꺼이 하는 일본 병사들의 무사도 철학은 그들의 용기를 약점으로 변모시키는 무기를 만났다. 난공불락이어야 했을 지하 요새들은 죽음의 덫이 되었다. 지휘관들이 미군에게 엄청난 사상자를 입힐 것이라고 예상했던 최후의 1인까지 싸우라는 명령은 대신 방어 병력의 완전한 파괴를 보장했을 뿐이다. 네이팜은 일본의 전술을 단순히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전술의 설계자들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살 행위로 만들었다. 결국 이오지마에서의 네이팜 이야기는 기술적 승리나 전술적 혁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말이다. 그것은 철학적 신념이 산업 효율성과 만나고 인간의 용기가 화학전과 마주하며 자기 보존을 넘어선 원칙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병사들이 불필요하게 죽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원칙을 가진 적과 맞설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오지마의 일본 수비대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용감했다.
그들은 절망적인 위치에서 싸웠고 지형을 짓뭉갠 폭격을 견뎠으며 받은 명령 외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화산암 몇 야드를 지키다 죽었다. 그들을 공격했던 해병대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용감했다. 그들은 기관총 사격에 맞서 징역했고 포격 아래 화산 경사면을 올랐으며 각 벙커에 자신들의 죽음이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벙커를 소탕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형태의 용기 사이에 네이팜은 용기를 초월하는 요소, 즉 필연성을 도입했다. 이오지마의 터널을 통해 불길이 흘러갈 때 용기는 무의미해졌다. 훈련, 규율, 요새화, 군사문화가 찬양하는 모든 전투 미덕들은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그저 삼켜버리는 무기에 대항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오지마에서 살아남은 해병대원들과 그곳에서 죽은 일본군 병사들은 마지막 순간에 전쟁의 근본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즉, 용기, 명예, 의무는 필요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물리학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체는 특정 온도에서 연소한다. 콘크리트는 예측 가능한 패턴에 따라 열 응력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다. 밀폐된 공간의 산소는 계산 가능한 속도로 소모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떠한 국가 이데올로기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철학적 신념도 존중하지 않으며 용기나 비겁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네이팜은 이러한 진실들을 젤리 형태로 구현한 무기였다. 그것은 전쟁을 가장 원시적인 요소, 살을 태우는 불로 환원시키면서도 동시에 산업화학과 군사과학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고대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고 단순하면서도 정교했으며 효과적이면서도 끔찍했다. 그것은 가능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일본인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 그것은 미국의 물질적 우월성을 보여주면서도 일본의 정신적 저항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것은 이오지마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앞으로 수세대 동안 미국의 군사작전을 괴롭힐 도덕적 복잡성을 예고했다. 이오지마의 검은 모래 위, 화산암 아래 묻힌 벙커들 속에서 네이팜은 벙커가 화장터가 될 수 있고 요새가 무덤으로 변할 수 있으며 생각하고 흐르고 숨 쉴 수 있는 불길 앞에서는 용기와 준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교훈은 불꽃으로 쓰여졌고 비명으로 배웠다. 그 정교한 지하 방어 시설을 설계했던 일본군은 미국 화학 기술이 자신들의 요새를 장례식 장작 더미로 만들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포병과 폭탄, 총알과 수류탄 등 모든 재래식 산업 전쟁 무기를 예상했다. 그들이 대신 받은 것은 원소적인 것이었다. 과학으로 정제된 불, 그 공포는 고대적이고 그 효율성은 현대적이었다. 검은 모래는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혁신이 절망과 만나고 전쟁이 화학과 전술을 통해 효율화된 단순히 조직적인 살인으로 드러났던 그 순간을 말이다. 견고하고 보호적이라고 여겨졌던 화산암은 액체 불길에 투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을 약속했던 터널은 지옥의 고속도로가 되었다. 전함을 견디도록 지어진 벙커들은 한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무기에 의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역전에서 요새가 화로로 변모하는 그 순간에 전쟁의 미래가 드러났다. 용기가 기술보다 덜 중요하고 명예가 화학을 이길 수 없으며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액체 불길이 돌을 통해 흐르는 동안 어둠 속에서 산채로 불타는 것이 되는 미래가 말이다.